우리나라 바이오가 드디어 변방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내년은 아마 분위기가 정말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홍익희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는 세종대에서 교수님을 예. 하셨고 몇 개국에서 일하신 거예요? 몇 개 나라에서? 예, 제가 코트라에 32년 근무했는데 그 중에서 해외 7개국에서 18년을 해외 생활을 했어요. 상파울루, 마드리드, 뉴욕, 파나마, 멕시코. 해외 경험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경제 전반적으로 또 금융까지. 아, 맞다. 요 모든 돈의 미래 비트코인이라는 책이 엄청 두껍네요. 이게 사실 돈의 역사, 금융의 역사도 같이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세 분께 댓글 잘 써주시는 세 분 저희가 뽑아서 책을 저희가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또 홍익희 교수님이 또 도와주시니까. 혹시 스테이블 코인을 예. 뭐 개인적으로 좀 투자하시거나 사셨거나 이런 거 아니, 있으세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에 1대1로 연동된 코인이니까 달러에 투자하지 않는 한 그거는 암호화폐 측면에서 투자하지는 않죠. 아하. 요즘에 뭐 USDT, USDC 예. 이런 거 좀 사려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걸 사는 사람보다 그 관련주를 사시는 맞습니다. 그 열풍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뭐 미국 주식 서클 이런 거 엄청 많이 사가지고 막 화제잖아요. 예, 그런 거 볼 때는 늘 인간의 투기의 역사와 심리, 광풍은 늘 반복된다. 이런 것도 한번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2025년 버전이고. 예. 일단은 그 지니어스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예. 처음으로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 규정이 이제 생긴 거죠. 맞습니다. 그 좀 의미를 좀 해석해 주시면요. 의미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처음으로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이 제정됐다는 게 그게 사실 그 사실 자체가. 네, 그 자체가 왜 그러냐면 이 분야는 그 유럽이 빠릅니다. 유럽은 이미 2년 전에 미카레는 암호화폐 포괄법을 제정해서 아하. 그 제도 틀 안에서 발전을 해왔어요.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어주면 그 안에서 자유롭게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기본적인 룰이나 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트럼프가 들어서 확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비록 한 2년 정도 늦었지만 유럽 다음으로 지금 쫓아가고 있고 이 법이 제정됐다는 게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규제 속에서 뭐를 지키면은 승인을 득하고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명시된 거죠. 아, 유럽이 더 빨랐던 거예요? 예, 유럽이 빨라. 지금 잘 몰랐네요. 저 코인 쪽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유럽 쪽에서의 스테이블 코인보다 역시나 미국 쪽에서의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더 영향력도 크고 맞습니다. 세계인들도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뭐 패권 같은 겁니까? 그렇죠. 세력권이 미국이 훨씬 강하고 그다음에 미국은 지금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행정부도 친암호화폐로 돌아섰지만 네. 입법부 자체도 상원과 양원이 거의 친암호화폐 성향의 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돼서 예전에는 입법을 할 적에는 규제적인 측면에서 적대적인 관점에서 입법을 했지만 앞으로는 지원, 육성 이런 정책적인 면에서 입법을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고 유럽은 독일이나 스위스 몇몇 국들이 앞서 나가긴 하지만 그쪽은 미국과 같은 어떤 통일된 분위기는 이제 아닌 거죠. 근데 미국은 과거에는 규제였다면 이제는 지원과 육성을 완전히 이제 방향을 잡은 거고요. 예. 미국이 특히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돼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예. 비트코인 생태가 강해졌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네. 2023년경에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인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비중이 22% 정도. 네. 그런데 이게 유권자의 거의 3분의 1에 육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선이건 총선이건 나와서 표를 잡으려면은 친암호화폐 성향의 공약을 내세워야 표를 잡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번 대선 때 좀 비슷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미국같이 그렇게 큰 영향력이 아니라 미국은 그게 아주 결정적인 영향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온 후에는 주식하는 사람들도 이제 간접 투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ETF로 23년도에 22%가 지금은 4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ETF로 간접 투자하는 사람까지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친암호화폐적으로 나갈 갈 수밖에 있는 없고 과거에는 22%였는데 이제는 미국 유권자의 40%가
암호화폐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니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게 국민의 22%하고 40%니까 어, 그게 유권자의 이제는 거의 절반 가까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달러 패권, 금융 패권을 지키는데도 주요한 거예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맞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물이 미국 단기 국채예요. 음, 이게 왜 중요한 사안이냐면 네.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가 너무 많고 국채 공급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없습니다. 왜 수요가 없냐면 그간은 외국의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 측면에서 미국 국채를 담았는데 네. 최근 들어와서는 미국 국채 대신에 금을 오히려 더 많이 담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중국. 예. 네, 중국을 포함해서 브릭스 국가들은 죄 그렇고 그 외에 이 서방 국가들도 금을 많이 담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장기 국채 수요가 부족해요. 음,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도 한 2, 3년 전에는 어떻게까지 갔었냐면 전체 국채 발행액 중에 거의 80% 가까이를 단기 국채로 찍어냈어요. 네, 네. 장기 국채 비중이 20%도 안 됩니다. 음, 그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찍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국채라는 게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이에요. 네. 즉 이 얘기는 미국까지 큰 나라가 미국 살림을 엮어가는데 급전을 빌려서 하는 꼴이에요. 이게. 급전. 예, 그러니까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은 1개월, 3개월, 6개월 돌아오면 계속 다시 찍어놔야 돼. 네, 롤오버를 그렇죠. 해야 돼. 음, 그러니까 이게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 국내로. 아. IMF도 경고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주로 사가는 게 헤지펀드인데 예. 미국이라는 나라의 살림을 헤지펀드에 의존해서 할 수 있느냐. 이거 위험한 거다라고 경고를 했고 국내에서도 그러니까 단기 국채 비중이 너무 많아지니까 하여튼 국내로 이게 다 문제가 돼서 그 다음엔 어떤 방법을 썼냐 하면 미국 정부가 그렇다면 장기 국채 비중을 더 늘리겠다. 예. 한 70%까지 한번 끌어올려 보겠다고 그러는데 수요가 없는 마당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가 생기는 게 아니고 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편법들을 썼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긴축 기간 중에도 다른 국채들은 팔면서 시장에서 10년물을 위주로 한 장기 국채들은 연준이 사들였어요. 아하. 수요를 진작시키고 그다음에 재무부도 바이더백이라고 해서 일종의 편법인데 재무부 현금을 꺼내가지고 시장에서 10년물 국채를 사주고 그걸 나중에 단기 국채로 또 이렇게 전환시킨다거나 그러니까 그러한 편법들을 썼을 뿐이 없었던 건 그만큼 시장에 수요가 없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장기 국채가 좀 잘 돌게끔 자기네가 사서 이렇게 돌려주고. 맞아요. 그게 연준이나 재무부가 했던 어. 정책들이. 그런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왜 곽광을 받냐면 네. 이 담보물이 미국의 단기 국채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국채를 수요로 한다는 게 그 어려웠던 미국의 국채 시장을 다시 살릴 뿐만 아니라 네네네. 달러와 1대1로 연동됐다는 게 지금 달러가 어떤 의미에서는 저무너지고 약세로 가고 있는 세상에서 다시 한번 달러 패권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의도도 갖고 있는 거죠. 달러 패권을 연장하니까 달러 패권이라는 게 지금 한 100년 정도나 100년 좀 됐을까요? 넘었죠. 예. 어떻게 보면 약간 달러의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이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보면 아는 거니까. 근데 지금 그때 만난 항상 그러니까 빚을 급전으로 빌리던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난 게 한 줄기 빚과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참 잘 됐네 이런 식으로. 예.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IMF 외환 위기를 맞은 것도 계속 우리가 외화 빚을 단기로 끌어오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스매칭이 돼가지고 예. 외화 부족해져가지고 IMF한테 손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건데 미국 입장에서도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또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담보물로 또 그들의 또 안정성도 중요하니까 한 3개월물 이하 단기 국채만 담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이게 장기 국채까지도 수요를 좀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장기 국채만이라도 그쪽에서 많이 담아주면은 사실 국내의 여론의 질서 때문에 그렇지 단기 국채 많이 찍어낸다고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신용도 먼저 과거에는 예. 단기 국채를 헤지 펀드들이 그 아비트리지 재정 거래에 갖다 차익 써서 거래 같은 걸로. 벼랑간 급격하게
금리가 튀거나 했을 적에 불안 요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최근에 트럼프가 상호관세 폭탄을 발표했을 때 한 이틀 사이에 미국 10년물 국채가 3.8에서 4.5까지 70bp를 엄청 그냥 튀었죠. 튀어올라면서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예. 바로 헤지펀드들하고 예. 자산운용사가 부도나 파산 위기에 몰릴 정도로 상대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 재무장관이 뛰어올라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유예를 발표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 그때 막 흔들렸던 게 네. 채권 투자자들한테는 근 며칠 만에 엄청난 막 차익 그렇죠. 손실. 10년, 20년물, 30년물은 그때 엄청난 급락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0.7%가 움직였다는 건 1년짜리에서는 0.7%지만 이게 10년물이라면 듀레이션이 8년이니까 7배 정도에서 8배, 7배, 5.6%가 급락한 거고 20년물이면 10%, 30년물이면 가격이 15%가 급락. 그러니까 그런 장기 국채를 갖고 있는 은행들이나 그러한 투자사들이나 헤지펀드들은 엄청나게 손해를 본 거예요. 그것도 이제 글로벌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사서 담고 있었는데 그렇게 흔들렸으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때 4월 초였죠. 90일 상호관세 유예 발표를 했던 거고요. 근데 거기에 또 스테이블 코인이 또 이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미국의 달러 패권도 지키고 국채에 대한 수요도 살려주고. 그러니까 참 미국 입장에서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예뻐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과연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일 것인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야 된다. 아니다. 그거 만들어서 뭐하냐. 수요도 없을 것이다. 막 이야기가 지금 팽팽하잖아요. 교수님 어떻게 우리나라는 생각하세요? 미국하고는 좀 틀립니다. 미국은 화폐 발행 시스템이 국채에 직접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국채 시장이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는 화폐 발행 시스템이 우리 국채하고 연계돼 있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는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예요. 그러면 여태까지의 사실은 이 금융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온라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건데 네.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는 온체인, 즉 분산형 네트워크 위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는 거는 그 온체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가는 길에 들어선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디지털 자산 쪽으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발을 담그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화를 기반으로 해서 블록체인으로 탈중앙화가 예.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게 교수님은 그러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현대에 거스를 수 없는 3대 흐름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아날로그의 디지털화입니다. 우리가 네네. 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 이 명제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네네. 그 다음에 중앙화의 탈중앙화. 아, 중앙화의 탈중앙화. 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공영방송이 엄청난 힘을 가졌지만 지금은 우리 대표님이 하는 유튜버가 더 큰 힘을 갖듯이 즉 중앙화가 탈중앙화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는 화폐 시장에도 똑같아요. 중앙화의 탈중앙화는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예전에는 절대구조가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이게 나중에 귀족들하고 권력을 나누고 나중에는 3대 시민혁명을 거쳐 시민들한테도 권력이 즉 개인의 자유주의가 얻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시민혁명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중앙화의 탈중앙화지만 이게 모든 면에 있어서 정치, 사회, 물론 등에 있으면 똑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게 이 화폐 자체가 중앙화 화폐에서 탈중앙화 화폐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또 마지막 세 번째가 예. 앞으로는 모든 온라인이 온체인화, 특히 금융자산이 그래요. 모든 온라인의 금융거래가요? 그러니까 온라인의 온체인화는 네.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진행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블랙록 대표인 레디 핑크가 예. 한 말입니다. 그 양반이 ETF 승인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이 네. ETF라는 안전한 방식으로 노출된 것은 금융기술의 첫 번째 혁명에 해당하고 앞으로는 모든 금융자산이 토큰화될 텐데 네. 이는 금융기술의 두 번째 혁명에 해당하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이거를 이제 RWA하고 리얼 월드 어셋이라고 하는 네. 자산 토크나 즉 그게 무슨 얘기냐 뭐 지금은 주식이건 채권이건 개장 시간 내 거래소에서 다 파는데 네. 이게 온체인화하면 24시간 거래되면서 음. 조각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고 어려운 거래도 이걸 다 조각 투자 내서 대중들이 접근을 쉽게 하게 만들어요. 아. 그래서 이 우선 유동성 흐름의 총액 자체가 굉장히 커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을 1코인이 아니라 0.0001 뭐 이렇게 사고 팔 수 보통 있듯이 비트코인은 1억 사토시로 나눠져요. 네. 구성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코인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1사토시는 1.5원인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런 식으로 다른 모든 자산을 쪼개서 거래할 수 있고 그게 곧 토큰화, 온라인화가 되는 거고요. 온체인화, 온체인화가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는 건 예. 바로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이나 이거는 온라인 위에서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비로소 온체인화로 이제 발을 디딛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부동산도 그러면 온체인화를 모든 해서 게 다 돼요. 강남 부동산, 아파트도 그림 뭐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주식 채권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알더라고요. 기술적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아파트를 한 대가 1%만 1억 원을 가지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살 수 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쪼개서 예. 조각 투자, 뭐 미술품뿐만 아니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제도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거를 할 수 있다, 없다를 먼저 좀 나눠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게 예. 이렇게 되면 법적 사회적 제도를 만드는 게 빨리 우선돼야 돼요. 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그 지니어스 법을 만들어서 하듯이 네. 그나마 미국도 유럽보다는 2년 늦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이제는 빨리 미카나 미국의 지니어스 법 같은 걸 참고해서 빨리 법적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그렇죠. 대선 과정에서도 공약으로. 예. 이게 아직 첫 발도 제대로 안 뗀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갈 길이 좀 멀기도 하고. 이게 뭔가 지금 네. 사실 새로운 판이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때는 누가 빨리 들어가서 앞으로의 설계도 그다음에 어떠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중국은 CBDC로 가는 거고 미국은 CBDC에 대항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는 거고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대가 도래할 텐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차제에 빨리 이 시장에 들어가서 오히려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을 공유하면서 그 중간에 어떠한 그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찬스예요. 그 왜 그러냐면 네. 중국 같은 나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은 중국 자본의 유출이 됩니다. 이거는 분산형 네트워크라는 건 중간에 은행을 거치지 않고 예. 전자지갑에서 전자지갑으로 바로 송금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그걸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중국은 CBDC로. 그러니까 기술로는 가능하겠지만 거기는 또 이제 공산당이 어떤 체제를 또 유지를 해야 되고 사회 통제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탈중앙화를 용인할 수 없는 거죠. 거기는. 그렇죠. 거기는 용인이 안 돼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중앙은행의 디지털 CBDC를 커런시 쓰는 거예요. CBDC를 쓰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중국이 안 한다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옆에서 그러면 위안화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이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거예요. 아, 다른 나라에서. 아, 그래요.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을 안 만들면 원화 스테이블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이 원화 스테이블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나 구글이 우리가 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만들 거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원화와 뭐 달러 스테이블 간에 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라인만 거래가 아니라 앞으로는 온체인상의 거래가 더 뜰 텐데 온체인상에서 각국의 통화를 서로 이렇게 쓰려면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거기에 한 몫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안 만든다고 해서 그쪽에서 안 만들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역시나 제도나 법 규정보다 민간이 빠르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네이버, 카카오 벌써 치고 나오고 있고 이것도 은행들이 한 해 만에 증권사들도 준비하고 있고 벌써 뭐 어느 회사가 상표권을 출원했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이런 기술 자체는 한 수년 전부터 또 이들이 스터디를 해왔기 때문에
뭔가 법 규정만 만들어지면 바로 내놓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 기술 수준은 이미 다 그럼 돼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아니요, 거기까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 은행이나 기업들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네. 이쪽이 새로운 시장이고 먹거리들이 있다라고 이제 그들이 판단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문제는 기존 정부나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제 못 봤는데 그러니까 이쪽 금융당국이 태도를 확실히 밝혀줘야 돼. 앞으로는 이쪽 방향이다. 간다. 모든 걸 풀어주고 단지 포괄적인 규제법만 만드니까 그 안에서 마음대로 한번 나가서 겨뤄봐라라고 그런 걸 만들어줘야지 그런 기업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이 이 판에 뛰어들어서 한번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걸 계속하면 미국 주도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중국이 주도하는 CBDC를 사실은 다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그 원화 CBDC 이 시스템 안에 예. 공유를 해가지고 양쪽 편을 우리가 중개해 주면서 새로운 금융 환경판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설계도를 지금부터 그려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CBDC 중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안 만들다니까 오히려 중국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CBDC 이 네트워크에 원화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통화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걸 공유하게 만들어서 이 전체판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을 우리 스스로 그려야 되는 거죠. 빨리.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진행을 해야 돼. 우리나라 바이오가 드디어 변방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내년은 아마 분위기가 정말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